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67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원래 11월 첫 주였는데 후원자 명단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제가 참여한 오늘 후원자 명단을 읽고 시작할게요. 페이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디쥐님, 서지연님, 지훈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민석님, 애쉬팔사님, 알프레덕님, 다니엘리님, 엄기성님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없어도 후원자 읽어주셔야죠. 첫 주면. 저도 없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때 진행은 딴 분이 하셨습니다. 안 오신 분이. 네네. 자기소개도 해주시죠.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너굴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딱히 맡고 있는 건 없는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오늘 컨텐츠를 맡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요한 오늘 GitHub 유니버스 얘기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요 카메라 세팅을 맡고 있는 낙교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행사 소식부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GitHub 유니버스라는 약간 국내에서는 좀 리인벤트나 이런 급으로 주목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쵸. 지난주는 아니고요. 이번 주였죠. 그러니까 이번 주였네요. 오늘 네. 새벽, 어제 새벽, 오늘 새벽 이렇게 네, 이틀간 진행이 됐고요. 네. 그쵸. 리인벤트급은 아니긴 하지만 또 GitHub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GitHub 유니버스 1회 때 갔었는데 그게 한 6년, 7년 된 것 같긴 해요. 벌써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꽤 돼서 자리 잡고 있고 그 사이에 벌써 CEO도 2번이나 바뀌고 뭐 많은 일이 있긴 했네요. 네, 그래서 GitHub 유니버스가 이제 매년 열리는 GitHub이 하는 컨퍼런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GitHub 제품에 대해서만 거의 얘기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예전에는 다른 것도 나왔는데 최근 갈수록 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GitHub 제품이랑 사용법이랑 아니면 뭐 파트너사들 뭐 사용 사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주로 하는 이제 GitHub에서 하는 컨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그 대시 얘기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런 느낌일까요? 그건 제가 대시를 안 가봐서 행사들이 이제 옵저버빌리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면 네. 여기서 GitHub 유니버스는 뭔가 GitHub을 사용하는 회사들이나 GitHub과 연계된 회사들이 주로 이제 발표를 하거나. 그렇죠. 근데 약간 더 대시보다는 느낌에는 훨씬 더 GitHub에 초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대시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에는 그 생태계 파트너사들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느낌이었으면 GitHub 유니버스는 GitHub에 좀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뭐 제품만 얘기하진 않는데 좀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네요. 뭔가 새롭고 재미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소개됐나요? 이번에? 네, 기능은 많이 이번에도 많이 나왔고요. 네, 뭐 간단히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요거는 이제 키노트 같은 데서 쭉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세션 단위로 하나씩 소개를 하게 되나요? 대부분은 키노트에서 쭉 키노트에서 쭉 나왔고 조금 그 밖에 세션에서 나온 기능들도 있는 것 같아요. 키노트에서는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키노트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세션에서 나온 것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키노트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약간 AW 리인벤트 이런데 키노트 하면은 뭐 옛날에는 기능 하나 발표하면 막 와 했는데 지금은 요즘은 그런 느낌 없잖아요. 그쵸. 뭔가 이제 나올 거 다 나왔구나. 혁신은 없었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새 인선 소개나 이제 약간 환경 관련된 거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나오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뭐 좋긴 좋은데 잘 모르겠네. 약간 박수 칠 정도는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GitHub 유니버스가 오히려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 봤을 때 직접 영향 주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새 CEO 팀 톰 덩켄가 뭐 그런 이름인데 그 CEO가 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약간 어색함이 있었어요. 약간 옛날 코파운더들은 좀 그래도 얼굴은 다 오랫동안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었고 개인적인 얘기인 것이죠. 네 프리드만도 워낙 유명하니까 네. 했는데 이 사람은 저런 타입이구나, 저렇게 저런 인상이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봤고요.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면 이제 코드 스페이스 깃허브에서 이제 그러니까 웹 에디터 온라인에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웹에 VS 코드를 내장시킨 네. 코드 스페이스가 이제 모두에게 이제 한 달에 60시간이 무료로 공개가 됐어요. 기존에 이게 유료라서 좀 쓰기가 어려웠는데 제 생각에 그냥 좀 락인 시키려는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취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일 텐데 많이 30일 내내 하면 그러니까 네. 30일 내내 하면 네, 네, 그쵸. 20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해보면 쓰다가 30분이 지나면 내려가거든요. 아마 그 시간도 세팅할 수 30분을 있을 건 안 쓰면? 네. 제가 컴퓨터를 하다가 탭이니까 온라인이니까 다른 탭 바꾸고 코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분인가 아마 그것도 세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가요. 그러면 과금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쓰면 그렇게 많이 시간을 잡아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해도 에디터랑 다르게 8시간 주 일한다고 8시간 코딩을 계속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일하면 죽죠. 네. 근데 물론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 30분씩 쉬고 와도 내려가지 않으면 과금이 되니까 시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업무할 때 뭐 코딩만이 업무는 아니니까 60시간이면 사실 회사에서 하기에는 업무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개인으로 쓰기에는 거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 오지 않나 생각을 인스턴스 해. 크기는 어때요? 60시간짜리.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게 네. 얼핏 보니까 기본이 CPU 아닐까요? 네. V2 그러니까 vCPU 2개짜리를 네. 60시간을 쓸 수 있다. 네. vCPU 1개짜리를 쓰면 120시간을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vCPU 2개짜리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졌었어요. 그거는 띄울 때 뭐 사실 코딩할 때는 영향 안 받고 결국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것도 컨테이너로 해서 도커 컴포즈 막 같은 거 막 이용해서 띄울 수 있거든요. 네. 뭐 MySQL 띄우고 뭐 레디스 띄우고 그런 거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그렇죠. 아무래도. 것 같아요. 아니면 컴파일 속도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언어나 프로젝트 따라 너무 달라서 네. 네. 예, 좀 써보면서 하는 수밖에 없긴 한데 일단은 궁금했는데 옛날에는 약간 돈을 써야 되니까 약간 찝찝함? 뭐 많이 안 나와도 있었다면 이제는 좀 테스트도 좀 마음껏 해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저는 한번 회사에서 써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제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편해졌지만 그래도 아직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를 쓰라고 하면은 이제 VS 코드 열거나 하면 바로 붙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아니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저장소 들어가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시도를 하다가 그 만들던 프로젝트가 VPN 내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 업무에서 할 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좀 막혀가지고 네. 좀 알아보다가 포기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개인 프로젝트는 오픈 소스 같은 건 상관없는데 저는 요거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코딩은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로컬의 VS 코드 그리고 이번에 참고로 VS 코드 말고 젯브레인 계열도 열렸어요. 그래서 코드 스페이스를 로컬에서 젯브레인 아이디로도 쓸 수 있는데 처음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건 이걸로 세팅해 놓으면 팀에 신규 입사자 생기면 5분 만에 개발 환경 해줄 텐데 약간 어느 회사나 새로 오면 뭐 안 되는데요? 뭐 안 되는데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항상 봐주게 되잖아요. 하루 종일 걸리죠. 하루 그리고 종일. 오신 김에 리드미 좀 업데이트 해주시죠. 이러고 또 다음 사람 오면 또 뭐 안 되는데요? 이거 업데이트 안 됐네. 이렇게 왜냐하면 회사 프로젝트는 익숙하니까 리드미를 잘 안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로 개발하고 있으면 항상 라이브로 업데이트가 돼 있으니까 오자마자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VPN 이런 것 때문에 좀 아직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런 거는 컨테이너 오면 해결될 수 있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원래 너굴님이 하셨던 게
도커로 VS 코드 연결해서 개발하는 거 맞아요. 그런 거 많이 시도하셨었잖아요 네. 예전에. 네.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된 건가요? 약간 그 다른 얘기가 되기는 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M1 에어를 쓰거든요. 근데 M1 에어에서는 도커를 띄우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제가 네. 메모리가 8기가밖에 안 돼서. 아, 네, 근데 네. 한참 제가 개인 장비를 열심히 쓰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제가 젯브레인도 버리고 도커도 버리고 그냥 VS 코드에 로컬에다가 파이썬 설치해서 그렇게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게 약간 가볍게 다가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 환경을 전달해 드릴 상황이 되니까 도커 쓰자는 말보다는 그냥 요렇게 하면 예전만큼 복잡하지 않게 쉽게 할 수 있어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VS 코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여전히 도커 컴포즈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컴포즈로 하면 꽤 그래도 그런 환경들 뭐 재현하기가 쉬울 텐데 네, 네. 다만 이제 컴포즈에서도 조금 최근에는 이제 환경 변수들을 또 되게 많이 사용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프로젝트들에서 그런 것들 제어하거나 뭔가 샘플로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페인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를 뭐 미리 셋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네. 어떻게 셋업해요? 그게 이건 사실 그냥 VS 코드 그쪽 표준인데요. 대부 컨테이너라고 네네. 그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야물 이렇게 하면 뭐 몽고DB 띄우는데 포트는 뭐고 이런 거 다 설정할 수 있고요. 그냥 도커 컴포즈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거기서 띄울 맞아요. 수 있는 그거를 쭉 해놓으면 다 되고 컨테이너 같은 것도 미리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개발할 때 맨날 설치하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뜰 때마다 설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예 그냥 그 설치된 거를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띄우고 체크아웃만 받아버리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AMI 같이 이미지를 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미지 띄우고 뭐 딴 서비스 띄우고 막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띄우면 뜨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네. 네. 그거는 조금 짜증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출근해서 한번 누르고 이제 커피 한 타오고 괜찮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좀 디스토피아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뭐 외주라든지 개발자분들 뭐 알바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해외 사이트들은 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무조건 여기서 해. 한 그렇죠. 다음에 시간 체크하는 그런 거 할 수 있겠네요. 아, 저런 뭐, 걸 어떻게 그렇죠. 상상하시는 건지 저는 너무 저 사측 마인드가 궁금해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무서워라. 오픈 소스에서도 이제 맨날 제가 하는 프로젝트 아니면 뭐 기여하려고 들어갔는데 아, 그쵸, 로컬에서 그쵸. 뭐 의존성 안 맞고 이런 거 되게 맞아요. 피곤하거든요. 저 잠깐만 요것만 고치고 가고 싶은데 그럴 때 사실 저런 게 잘 돼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띄워가지고 하고 PR 올리고 전 이제 빠져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네. 그 내게 아니잖아요. 코드 스페이스는 내 거죠. 아 네, 그러면 코드 내가 스페이스는. 띄우면 4시간이 가까이 있는. 4시간에 내 거이고 내 코드 스페이스 관리에서도 떠요. 네. 대신에 거기 템플릿이 있으면 그 뭐 그- 이미지 네, 템플릿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네. 내 거에 띄운다는 거죠. 네네네. 그럼 여러 개를 띄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에 막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옛날에 띄웠던 거, 똑같은 저장소도 이 브랜치에서 띄웠던 거. 네네네. 왜냐면 뭐 PR별로도 띄울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리스트로 나와요. 좋다. 저도 안 써봐서 모르긴 했는데 되게 혁신적인 서비스긴 하네요. 좀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도 원격에서 코딩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젯브레인드 이 시도 하고 있잖아요. 플릿 네,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뭐 절로 갈지 모르겠는데 좀 확실히 많이 이렇게 달라질 것 같다. 예전에는 저는 완전히 이런 거에 부정적이었는데 피그마를 보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예, 외부로 갈 수도 있겠다. 코딩도 외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코딩을 외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GitHub 코드 스페이스에 이번에 같이 내놓은 거 보면은 젯브레인 아이디 연결하는 거 네. 이거 같이 내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외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컴퓨팅 파워는 리모트 컴퓨팅 파워는 원격에 거기서 있는 쓰고. 거죠. 네. 내 코딩만 여기 있고. 네. 그러니까 내 리소스를 안 쓰는 거죠. 나는 딱 그 에디터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하던 뭐라고 하지 VM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 아마존에다가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한 돌리는 내 그 뭐라고 하지 아이디 내 거에 돌리고 네네. 원격 환경 거기 걸로 띄워서 돌리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10년 전에 그런 시대가 있죠. 그래서 노트북은 그 사양이 안 좋아도 예. 된다. 아, 해서 그런 뭐 농담을 이렇게 했었죠. 되게 낮은 사양, 그 옛날 뭐 이름도 있었는데 그런 거 되게 네트워크 컴퓨터. 경량 컴퓨터를 가지고 얘가
터미널처럼만 쓰는 네.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망했죠 그때는. 또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의미 있어지는 게 저는 또 M1 같은 거 등장하면서 개발 환경 맞추고 이런 거 더 힘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M1에 안 맞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좀 머리 아프고 맞아요. 도커도 좀 잘 안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고 아직도 도커 가끔씩 먹통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제 도커 회사한테 아쉽다? 회사한테 아쉬운 건 아니지. 아쉬운 건 너무 많지 않나요? 안타까운 것도 너무 많은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도커 데스크탑 보면 이제 데브 인바이러먼트라는 기능이 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면 코드 스페이스처럼 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 저장소 주소 넣고 그 저장소에 정의된 내용들을 내 로컬 환경에 그대로 구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도 있는데 못 팔았어요. 잘 홍보를 못했잖아요. 결국은 아무도 안 쓰는 기능이 된 것 같고. 주간에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그렇죠. 메뉴에 있는데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옛날과 달리 그 화면을 자꾸 띄우더라고요. 옛날에는 저 트레이에 메뉴바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뭐만 하면 전면에 그게 항상 한번 떴다가 아이고 써보세요. 쓰세요. 맞아. 어려운 문제네요. 김백규님이 코딩 수업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좋겠죠? 그거 다 알아서 이제 포크 떠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크 뜰 필요도 없나? 포크할 필요도 없죠. 예를 들어 뭐 핸즈온, 뭐 튜토리얼 이런 거 할 때도 바로 거기서 띄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하나씩 띄운 다음에 하세요 하면 엄청 편하겠죠. 결제만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예전에도 저랑 너굴님이랑 뭐 도커 같은 거 강의하면은 그런 어떻게 했었지 그때? 그때는 VM을 줬어요. 그때는 AWS 라이트 세일 그쵸, 한 30개 맞아요. 띄워가지고 그 하나씩 줬죠.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그거 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도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왜냐면은 그 예전에 기업 같은 데서 한번 강의를 해봤는데 거기에 실습 환경을 가면은 막 윈도우고 맞아요. 윈도우 환경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라이트를 다 띄워가지고 라이트 세일의 SSH를 웹에서 접속할 수 있는 웹 SSH를 설치해 놓고서 그쵸. 그걸로 접속하게 브라우저에서. 했었거든요. IP 하나 주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거 되면은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전혀 필요 없어지는 이게 어차피 다 개개인이 띄우는 거니까 네. 특히나 비용도 거기서 나갈 맞아. 거고 그런 거는 그 훨씬 좋을 것 라이세일 같긴 할 때 하네요. 약간 생각났던 게 AWS는 리소스의 개수 리밋이 있잖아요. 라이세일이 기본적으로 20개거든요. 맞아요. 30개를 띄우려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계정을 아침에 막 준비를 하다가 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낙견님한테 전화해서 연습할 때는 30개 안 띄웠으니까. 예, 연습할 때는 한 개만 10개만 더 띄워주세요. 10개만 더 띄워주세요. 10개 막 띄운 다음에 IP 받아서 막 공지하고 정말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막 그죠?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지 못했고 아무튼 그때도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그때도 이제 비슷한 목적으로 그쵸. 했던 거긴 하죠. 네. 근데 요거는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유료 서비스다 보니까 아마 이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카드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쓰려면 그런가? 안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깃허브에 카드 등록이 안 돼 있네. 처음 계정 만드는 거 안 그쵸. 들어가지 네, 않나요? 네. 그래서 약간 저 등록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약간 그게 있으면 장벽이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어차피 비용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그러네. 걸리고 그 부분이 있네. 그것만 좀 가이드 잘 되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육용 같은 걸로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 막 했는데 60개씩 띄우면은 리소스 부족하면 이런 거 뜨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겠죠? 저 이제 규모가 글로벌 있으니까. 스케일이니까. 네. 코드 아무튼, 스페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베타로 아직 나와서 아마 웨일리스트 등록해야 될 건데 코드 서치하고 코드 브라우저가 나왔어요. 네. 이거 새로 옥토트리 이제 망하나요? 옥토트리 망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이고. 네. 사실 저는 깃허브에서 따로 제공받는 게 있어서 둘 다 좀 예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네. 이건 둘 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드 서치는 이제 원래 그 상단 바에서 검색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느리기도 하고 잘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걸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개선한 이제 새로운 코드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사실 코드 찾을 때는 회사 업무가 더 많은데 제가 기타 계정이 따로 있어서 회사 거에는 못 쓰니까 예, 아직 그렇게 활용을 많이 못 해봤는데 일단 속도는 훨씬 빠르고요. 네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코드 브라우징이 훨씬 좋았는데 이게 뭐 팟캐스트니까 설명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깃허브에서 코드 들어가서 파일 딱 누르면 코드가 쫙 나오잖아요. 네. 그게 완전 에디터처럼 완전히 바뀌었어요. 왼쪽에는 트리로 나오고 거기서 파일 필터링도 할 수 있고 누르면 여기 나오고 뭐 블레임이나 뭐 로우 파일 복사도 쉬워지고 심벌도 예전에 GitHub 저장소에서 점 누르면 네. GitHub.dev로 넘어가면서 에디터가 네, 뜨잖아요. 그쵸. VS 코드 VS 같은 게 코드. 뜨잖아요.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화면이 일로 들어왔다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벌 추적도 돼서 파일 열면 뭐 펑션, 뭐 상수 이것도 오른쪽에 쭉 리스트가 나오고 클릭하면 바로바로 이동도 돼요. 그래서 거의 그 말씀하신 대로 점 누르면 나오는 그러니까 VS 코드 나오는 거가 일부 부분이 그냥 아예 그냥 웹 화면으로 돼버렸다로 하셔도 생각하셔도 될 것 거기서 같아요. 수정하고 커밋도 다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수정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은 그 에디트 버튼이 에디트 원래 눌러야 있으니까 되는 예, 그렇죠. 네. 바로 수정은 안 되죠. 근데 저도 약간 오픈소스 보거나 예를 들어 뭐 PR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온라인에서 볼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볼 때 깃 이그노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약간 이거 지금 컴파일 특히 타입스크립트 하면 지금 이게 컴파일된 JS인가 아니 막 이렇게 헷갈려서 들어가서 찾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럴 때 예전에는 왔다 갔다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는 고개 있으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온라인으로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게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려운 게 내가 안 쓰는 언어에 브라우징을 하려면은 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내 거 세팅도 안 돼 있어서 뭔가 함수별로 보여주는 거라든지 그런 거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 더 찾기 힘들잖아요. 네. 로컬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게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특히 내가 자주 보는 건 상관없는데 아 그렇죠. 자주 안 보는 언어 같은 것들은 세팅도 안 돼 있고 우리 자주 안 볼 때 이런 게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근데 그렇게 볼 일이 또 꽤 있잖아요, 가끔씩. 네. 꽤 가끔씩. 아무튼 그렇게 있죠. 자주 보는 건 어차피 로컬에 있어서 그쵸, 로컬이 그쵸. 더 편하고 자주 안 볼 때가 좀 편한 거. 그런 관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되게 많이 좋아지긴 하네요. 네. 더 뭔가 이제 그래서- 다 발전한 것 같았는데. 네. 전에는 NDA로 공개돼서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 네. 잘 참으셨네요. 네. NDA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베타로 그냥 바로 공개할 줄 알았더니 또 베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열어줘도 될 것 같은데. 코드 서치 지금 들어가서 바로 베타 신청했어요. 아, 네. 웨이팅 리스트. 코드시스랑 코드 브라우저랑 따로 있을걸요? 아, 그래요? 네.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기능이 다른 거라서. 근데 진짜 옥토트림 망하는 건가요? 옥토트림 프로 버전도 있네요. 네, 저는 결제해서 쓰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결제했으면 뭐가 되더라? 결제해서 썼어야 돼서 결제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되는 거네요. 프라이빗 저장소 같은 거 아닌가? 그건 아닌 거. 뭐가 있었는데. 네. 저도 뭐 있어서 CR 관련된 거랑 아이콘 테마랑 코드 폰트랑 사이드 결제를 바 했어요. 다킹. 코드 서치랑 코드 뷰는 같이 웨이트 리스트에 아, 넣어줬어요. 그렇군요. 네. 웨이트리스 넣어야 되는구나. 너도 해놔야. 가 웨이트리스트로 하고 있어. 그리고 깃허브 액션 임포터가 나왔어요. 제가 깃허브를 많이 써서 그런지 저희 지금 업무에서도 그렇고 뭔가 깃허브 액션이 약간 이미 깃허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CI 시장을 먹고 있다는 느낌을 하고 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먹겠다 라는 느낌으로 다른 회사 것도 가져와. 네, 임포터 나왔어. 그냥 저도 뭐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는데 설명 쭉 봤을 때는 이제 애저 데브옵스 젠킨스 서클 CI에 있는 거를 얘가 이제 플래닝 해가지고 뭐 몇 개 가져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거죠. 네. 너 오고 싶은데 마이그레이션 힘들었지? 이제 우리가 도구 줄게. 그 느낌으로 준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 신청하려고 보니까 길랩도 있고. 아 그래요? 다 있더라고요. 다 있군요. 네. 와. 저도 아까 리스트를 보려고 했는데 딱 정리된 문서를 무서워요. 못 찾아서 이게 그래서 저는 약간 딴 문서 이거 세 개만 되나 했더니 딴 데가 더 있군요. 저는 약간 이거에 트라비스가 없어서 좀 슬펐거든요. 트라비스 이제 지원 이런 것도 안 해줘? 약간 트라비스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기 도구 트라비스도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선택할 수 있어요. 아하 음. 그래서 네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되게 의외로 폰트를 갑자기 공개했어요. 이거는 모나산스와 코딩용 슈퍼선스라고. 폰트인가요? 그러면?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 아, 다운은 그래요? 받았는데 약간 또 이런 폰트 나오면 좋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한국어와 영어문을 같이 써야 되는데 영문만 폰트 바꾸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아직 제가 안 해봐서 여기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 포함 안 돼 있겠죠? 그럴 리가. 네. 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해서 그럼 용도가 뭐예요? 이 폰트의 용도는? 그냥 자기네 그 쓰는 폰트를 그냥 한 것 아.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포스터 예제나 뭐 이렇게 있는데 저도 딱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져다 쓰라 뭐 이런 근데 느낌. 느낌을 봐서는 코딩용 폰트인 것 같기는 한데요. 고정폭이 아니에요. 고정폭이 아니에요. 고정폭이 아니에요? 네. 네. 거기서 다 이제 코딩용 폰트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얘는 코딩. 네. 웹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폰트를 공개한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보고 저희 동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폰트 하나 공개하는데 페이지가 이렇게까지 화려할 일이야?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중간에 보면 폰트를 내가 좀 그 설정을 바꿔볼 수 있는 뭐 두께 조절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요번에 이제 공개한 2개의 폰트가 하나는 뭐 무슨 슈봇 하나는 그리고 또 모나 모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토글을 아무리 해도 폰트가 안 바뀌어요. 밑에 있는. 그래서 이건 왜 넣는 걸까? 이게 지금 가변 폰트거든요. 요즘은 뭐 프리텐다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좀 유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폰트는 잘 모르지만 약간 SVG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SVG 같은 그러니까 벡터 이미지는 막 늘리고 줄이고 해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딱 미리 만들어준 사람이 벡터 이미지가 아니면 고정된 것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가변은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위스도 좀 상황에 따라 늘리고 폰트 두께도 좀 하고 옛날에는 굵기도 뭐 200, 500인데 얘는 500 없어. 그러면 400만 되고 뭐 이러잖아요. 웨이트도.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한 것들을 이제 가변이라고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폰트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폰트인 거고 저도 당연히 코딩 폰트일 줄 알았는데 왜 코딩 폰트가 아니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이게 약간 뭐 우리가 보통 옥토캣이라고 부르는 얘가 네. 이게 바뀌었잖아요. 옛날이랑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물론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몰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 더 딱딱했으면 지금 더 이렇게 애가 둥글둥글해졌어요. 약간 약간 미키마우스 같은 느낌처럼. 네. 걔가 모나리사라고 이름이 얘가 이름이 있거든요. 옥토캣이 이름이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 옥토캣인데 그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얘는 옥토캣인데 모나리사예요. 얘가 특정 이름인가? 네. 그래서 옛날에 그냥 딱 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완전 고양이처럼 가만히 서 있는 애 있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건 이렇게 좀 그 만화 캐릭터처럼 조금 더 이렇게 귀염귀염하거든요. 걔가 모나거든요. 옛날 그래서 거 보니까 딱 알겠네요. 예. 들을 때는 바뀌신지 모르겠지만 찾아보시면 딱 달라요. 둘은 완전 달라요. 근데 이제 걔가 그래서 하나는 모나산스 폰트고 슈봇은 요즘은 잘 안 쓰이지만 얘네가 계속 예전에부터 쓰던 캐릭터. 그래서 슈봇과 모나로 폰트를 만든 것 같아요. 이름을 지금. 슈봇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슈봇 되게 느끼지만. 좋아하는데 저희가 집에 피규어 있거든요. 맞아. 재밌네요. 이게 아마 예전에 아주 초기에 슬랙 같은 걸로 챗봇 하면서 그 이름 같은 것들이 다 슈봇이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깃허브에서. 네.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폰트가 나왔고요. 아마 트위터 같은 데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좀 신기한 것들이 몇 개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아직 그러니까, 안 끝났군요. 네. 깃허브 넥스트란 게 있어요. 네. 이게 제 기억에서 만들어진 지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처음에 나올 때는 옥CTO 이걸 뭐라고 해서 OCTO라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OCTO github.com이 주소였는데 제 생각엔 옥토캣이랑 이게 CTO 조직이거든요. 그걸 이게 말장난으로 붙인 것 같아요. 옥토캣과 CTO 해서 네, OCTO 이렇게 해가지고 CTO 조직으로 좀 차세대 실험을 하는 조직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플랫 데이터나 뭐 이런 거 몇 개 프로젝트 나온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실험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실험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제 헤이 깃허브이 발표가 됐죠. 이것도 웬 리스트를 걸어놔야 됩니다. 보시려면 쉽게 말하면 결국은 코파일럿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로 코딩하는 거죠. 그래서 데모를 보면 사이트 가도 데모를 볼 수 있는데 헤이 깃허브 한 다음에 뭐 임포트 파이토치 하면 이제 코드가 짜는 거죠. 임포트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 뭐 유명한 거 뭐 있나요? 뭐 이렇게 뭐 장고 임포트 장고 네. 하면 이제 장고 임포트하고 뭐 리퀘스트 뭐 이렇게 그 옛날에 주석 그러니까 코파일럿에서 주석으로 명령하는 걸 목소리로 하면 코드를 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헤이 깃허브이고 이게 제품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깃허브 넥스트 쪽 가도 걔네가 하는 것 중에 뭐 그냥 작업 진행 중인 거 WIP인 게 있고 프로덕트가 된 게 있고 프로토타입이 있고 이렇게 상태로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실험 조직이라서 여기 있는 게 모두가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완성도가 되면 되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상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실험이고 목소리로 코딩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물론 이거 봤을 때 팀 내에서 농담으로 이제 누워서도 코딩 컴퓨터 켜놓고 누워서 이제 코드 짜 뭐 이렇게 계속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네. 근데 예제를 보면은 예제 사이트도 엄청 특이하긴 한데 예제를 보면은 이게 코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긴 하네요. 말로. 코드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뭐 네. if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아니라 한자. 네. 뭐 CSV 데이터, 타이타닉 CSV 데이터를 웹에서 가져와서 타이타닉 데이터에다가 어사인해라 이런 식으로 예. 네. 하면은 코드를 그렇죠. 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코드를 말로 짠다기보다 그러니까 코드를 말로 짜는 게 맞는데 그 뭐였죠? 코파일럿에 가까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아니면 AI가 대부분 요즘 하고 있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이제 나 뭐 실제로 네, GitHub 코파일럿이랑 대화하라고 써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 보통 신입 때 많이 하는 거 이제 뭐 저는 손만 올리고 있었어요. 제가 짠 코드가 아니에요.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 왼쪽으로 두 칸가? 아니, 거기 스페이스 한 칸만 떼야지.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깃허브에서 뭐 프로필 정보 가져와서 네, 뭐 해서 뭐 DB에 넣어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쭉 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프로그램이 나오진 않지만 네, 그런 거를 이제 보이스로도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 헤이 깃허브도 보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뭔가 이제 헤이 그러면 이제 사방에 수많은 기계가 긴장을 난가? 실인가? 깃허브인가? 구글인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밌긴 한데 엄청 헤비해서 네. 코딩을 한마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이 GitHub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0마디, 20마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헤비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좀 편해지면 저는 뭐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손을 다치거나 손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좀 써먹을 수 있으려나 나중에 이런 생각을 보면서 잠깐 하긴 했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아마 이게 깃허브에서 깃허브 유니버스에서 발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세션에서 나왔는지 뭔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 헤이 깃허브 때문에 오랜만에 깃허브 넥스트 사이트를 가니까 AI4 플리캐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코파일럿 이것도 코파일럿인가? 이것도 AI를 좀 이용하는데 이건 코파일럿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가? 이것도 AI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예제로 나온 건 그래요. 저장소에서 이슈의 제목에 텐서플로우를 파이토치로 바꿔줘라고 이슈를 만들면 그리고 PR봇이라는 거를 호출하면 걔가 그 제한 코드를 올리는 거죠. AI가 파이토치로 바꾸려면 여기 바꿔야 되고 리듬이 바꿔야 되고 이거를 걔가 올리는 거고 걔가 풀 리퀘스트까지 올려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리뷰도 AI로 하는 거 예, 리뷰도 이제 AI 요청하면 걔가 이렇게 그 PR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예, 그렇게 하는 실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헤이 깃허브보다 이게 물론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더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거 둘 다 재미있는 부분이 코파일럿도 그렇지만 프롬프트 쪽 저도 잘 모르지만 프롬프트 쪽 보면 결국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한 약간 치트 시트 같은 것도 있고 거기서 어떤 명령을 넣어야지 좀 더 잘 이미지가 나온다. 예를 들면 뭐 엄청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달라 이런 걸 넣어야지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치트 시트도 있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AI랑 어떻게 소통할지를 알아야지 그쵸. 좋은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헤이 기톱도 그렇고 AI for 플리캐스트도 이게 언어 능력에 가까운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제목도 그렇고 이슈를 잘 써라. 그런 그쵸. 느낌이 좀 있어. 이슈를 잘 쓰면은 그걸 잘 해석해서 적절한 제안을 준다는 거라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재밌는 것 같긴 이제 하네요. 이슈를 사람을 위하지 않고 기계를 파일럿이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쓸 수도 있죠.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너무 복잡하게 그렇죠. 생각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왜 이렇게 복잡해? 같은 느낌이라서 간단한 것들은 이런 게 활용 사례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뭐 아직 혼자- 실험이라서 네, 말씀하세요. 혼자 코딩해도 약간 누군가가 도와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코파일럿에 들어가면 이름이 AI 페어 프로그래머거든요. AI 코더 이렇게 안 해놓고 AI 페어 프로그래머거든요. 저는 그 이름을 되게 잘 졌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제 주위에서 코파일럿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써봤는데 별로라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써보면 좋은데? 약간 다 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AI 코더들이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깃허브에 파워가 있어서 그런지 실용적으로 좀 잘 접근하고 뽑아낸다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되는 점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게 나왔고, 그래서 오랜만에 깃허브 넥스트도 가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많은 걸 하고 있었구나. 저는 사실 플랫 데이터 예전에 그런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깃허브 네. 가지고 데이터 저장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거를 깃에 저장해가지고 그래프로 뽑아내고 이런 그런 식의 접근에 하는 거였는데 이게 그 사이에 많은 게 나왔네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보고 있었어요. 재밌겠네요. 그 팀에 계신 분들도. 그렇겠네요. 약간 이게 실험적인 조직이라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ML 팀인가 싶기도 하고 네, AI 팀인가 하고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남은 거죠? 또 있어요? 아니요, 뭐 거의 나머지는 좀 자잘한 것 같아요. 이제 깃허브 호스티드 러너가 좀 큰 그러니까 러너가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걸 돌리려면 좀 빡빡했는데 그거를 이제 더 큰 호스트를 지원하는 거를 이제 베타로 열었고요. 호스티드 러너라는 거는 깃허브이 제공해 주는 걸 말하는 네, 거죠? 그렇죠. 액션 그냥 보통 아무 설정 안 하고 돌리면 네. 뭐 우분투 레이티스트 하면 뜨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깃허브이 제공하는 러너인데 그거에 이제 타입이 됐고, 네, 그리고 그 코파일럿이 정확한 기능까지 모르는데 코파일럿이 지금 다 개인 과금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결제를 해줄 수가 없어요. 네네. 네, 깃허브이 보통은 개인 소유 계정 개인 소유니까 내가 회사 개인 소유의 계정을 OIG에 포함시키는 거지. 네네. 네. 결제는 내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OIG에 포함시키는 기능이 이제 12월에 나온다고 어제 발표가 됐어요. ORG에서 뭐 특정 기능에 대해서 과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깃허브 액션이나 코드 스페이스는 개인 걸로 과금 안 하잖아요. 그건 OIG에 과금이 되잖아요. 이미. 그래요? 잘 몰라요. 그 OIG에서 만든 건 OIG에 아닌데 잠깐만 아까 얘기한 거랑 좀 헷갈리는데. 근데 지금 OIG에서 과금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거 설정이 있나 보다. 아까 너굴님이 예, 오픈 소스에서 왠지 누르면 그럴 것 같아. 과금 예. 누가 되냐 할 때 개인과 되죠라고 했는데 이게 회사 OIG는 저거 제가 관리하고 그러게요. 있어서 알아요. 네, 그러게요. 네, 회사 과금을 것도 하고 있었던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네. 회사에서 과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코파일럿은 인당 5월 과금이잖아요. 네. 그럼 2개 ORG에서 지원해주면 반반씩 나가나요? 그러게요. 궁금한데? 그래서 오래 걸렸나? 재미로 던져본 질문입니다.
해보고 싶다. 어떻게든. 그래서 그게 나와서 이제 저는 월 이게 $10인데 뭐 저는 그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월 $10면 넷플릭스를 보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아주 싼 금액은 아니니까. 근데 회사에서 월 $10면 저는 훨씬 쉽게 지원해 줄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회사에서 이렇게 되면 각 팀에서 좀 설득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코파일럿이 월 $10였나요? 네, 월 $10. 엄청 비싸. 1년에 $100. 그러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값어치는 하지만 또 땅 과금하면 비싸긴 비싸죠. 네. 그것도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는데 뭐요? 깃허브는 1년 결제라도 할인이 없거든요. 네. 근데 얘는 할인이 들어가서 그렇죠. 얘는 깃허브답지 않은데 약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거 아끼려고 연결제를 하거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깃허브는 연결해도 뭐 똑같은데 그냥 12를 곱해줘서 의미가 없네. 그랬었는데 얘는 이제 어쨌건 2달치는 할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 같아요. $10였던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오픈 소스 지원 프로그램 있는데 이건 뭐 관심 있으신 부분만 뭐 펀드도 조성해서 뭐 돈을 넣는다는 것도 있었고 엑셀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네, 완전히 좀 봤는데 완전히 이해 못했는데 저희 뭐죠? 해커뉴스 하는 Y 컴비네이터, Y 컴비네이터 같은 이제 VC 시장에 엑셀레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스타트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전 이해했어요.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잘 메인팅되고 잘 발전해서 성장할 수 있게 멘토들 붙여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런 프로그램이고 이번 겨울에 첫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도 되고 팀으로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할당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네. 그런데 뭐 멘토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 꽤 괜찮은 기회가 아닌가? 네. 근데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로도 할 정도의 양인 건지 이 양이 이 프로그램이란 게 네. 아니면 그냥 아예 올인할 풀타임으로. 생각으로 네. 이걸 뭐 해야 되는 건지 12주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체크하는 거에 그런 게 있긴 하네요. 풀타임인지 OSS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지. 10주군요, 10주. 그래서 혹시 뭐 오픈 소스 지금 뭐 하시는데 이거 심사를 하니까 또 너무 작은 건 안 되겠지만 조금 그래도 야심차게 하는데 좀 지원이 필요하시면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대충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깃허브 유니버스에서. 성 많이 발표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깃허브이 아직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요즘에 써보지는 못해서 새로운 것들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죠. 조금씩 써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액션 같은 거 특히 이제 많이 강화되는 것 같아서. 근데 액션은 확실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통일되긴 할 것 같네요. 이런 생태계 안에 있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아예 뭔가 우리 깃허브 안 써.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은 많이 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아직도 저는 좀 미스테리한 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길랩 누가 쓰지? 약간 그 길랩 상생까지 하고 그래도 나름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아직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길랩도 원래 CI가 먼저 붙은 건 길랩이잖아요. 그렇죠. 그 오히려 더 코드 적극적으로 옆에 했었죠. CI가 붙어 있는 게 확실히 편하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원래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건 아니다 그쵸. 라고 해야 되나? 아, 그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쵸. 거 있었잖아요. CI는 모르겠는데 프로젝트랑 배포가 붙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거. 그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붙이니까 편하네 약간. 그때 너굴님이 보여주고 했었는데 길랩 네. 들어가면 이제 프로젝트랑 배포까지 붙이고 심지어 모니터링까지 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데 이거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그런 거긴 하거든요. 왜 프로젝트는 여러 군데 배포를 할 수 있어야지 왜 한 군데 배포해 그런 느낌인데 붙이면 편하네 약간.
되게 실용적이죠. 이게 하나만 배포할까? 그렇죠. 어차피 우리 하나밖에 안 해. 약간 그런 게 나름 또 설득력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또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이제 길랩이나 그런 접근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거죠. 이제 환경 변수 같은 것들을 저장소에 넣으면 안 된다. 약간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해보니까 좋네. JS에서도 원래 우리 한참 할 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참 할 때는 HTML에서 CSS 분리해야죠. JS 분리해야죠. 근데 리액트 나오면서 같이 다 집어넣어야죠. 막 그렇게 하고 계속 극단적으로 안 오죠. JS는 CS도 넣을까? 그냥 굳이 따로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하고 환경부서 넣다 보면 시크릿도 그냥 넣어버릴까?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도 있죠. 시크릿 암호화 해가지고 박아 넣는 것도 있긴 하죠. 은근 막상 괜찮아요. 그거 막상 해보면 그러면 생각해보면 자 일단 암호화를 했고 깃헙도 안 뚫릴 거 생각하면 이중장치도 돼 있는데 이거랑 원패스에 넣는 거랑 뭐 크게 다른가?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있죠. 맞아요. 그 유혹이 좀 있어요. 근데 또 뭐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것들 관점에서 깃헙도 할 게 굉장히 많긴 하죠. 원래는 그렇죠. 그냥 깃 저장소였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그런 관점 확실히 좀 넘어선 느낌? 그렇죠. 그리고 MS가 붙어서 그런지 확실히 최근에는 제품 뽑아내는 속도나 이런 것들 규모가 이런 게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 깃헙 유니버스를 봤을 때 제가 기대했던 건 깃헙의 인터널이었거든요. 깃헙이 뭐 우린 어떻게 일해, 아니면 우리 장애 대응 어떻게 했어, 막 이런 그 깃헙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나오는 그 되게 퀄리티 높은 글 그런 경험들을 여기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딱 갔더니 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클론은 이렇게 합니다. 막 이런 세션들 그런 게 거의 다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뭐지? 약간 근데 약간 그런 것도 그때도 약간 충격받았는데 이제 제가 보는 깃헙이나 트위터의 사람들은 되게 상위 사람들이고 결국 그 마치 내 느낌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도 아직 긴 모르는 사람 많고 뭐 다 이런 거죠. 아직도 뭐 써보는 사람도 아마 몇 년 전이니까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깃을 홍보해야 이게 이거 깃을 홍보하는 깃헙 자리구나 이게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재밌네요. 진짜 빨리 좋아지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쵸. 이번에도 버추얼로 진행한 건가요? 이번에는 섞여 있었어요. 아. 네, 모이고 아마 장소가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샌프란시스코였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모이고 버추얼을 같이 하고 아마 작년에는 버추얼만 했었을걸요. 2년 동안 버추얼만 하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열린 거고 전 이걸 되게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계산기를 막 두드려봤는데 환율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네, 환율이 너무 비싸서 1,450원까지 갔었나? 네. 거의 그러지 않았어요? 한참 또 비쌌을 때 같은데 원래 그 생각도 했거든요. 약간 저희 이제 그 AWS 리인벤트 11월 말에 가니까 네. 이게 이번 주잖아요. 이걸 가고 2주 더 있다가 라스베가스로 할까? 했는데 2주 숙박비 하면 왔다 가는 게 더 싼 것 같은데 약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특히 샌프란 이런 데는 뭐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지인이 있으면 조금 근데 아주 친하지 않으면 지인 집에 2주나 맞아. 가족도 아니고 가족이 있으면 쉽지 않죠. 그러게. 그 사람도 속으로는 욕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라이브로 보신 거예요? 거의 밤새? 이제 2시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2시에서 한 8시까지 하니까 세션은 거의 못 보고요. 키노트 하고 뭐 이거 조금 할 때까지만 보고 그냥 계속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와서 트위터에 올라온 거 뭐 보고. 있었나 이렇게 보고 궁금한 세션 몇 개는 찾아봐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찾아봐야지 하고 하나도 안 보더라고요. 버추얼로 하는 건. 맞아요. 아주 지금 워치리스트에 몇 개나 들어있는지 나중에 볼 영상 요거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거 없애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쌓이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영상 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 메인 소식은 다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 뭐 약간 자잘한 것들 이야기를 해보면 트위치가 한국에서 VOD를 중단한다는
어제였죠. 어제. 네, 완전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회사 얘기로는 망중립성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쵸, 믿는 사람 있나? 없겠죠. 네, 이게 참 그래서 트위치를 꽤 많이 했나 봐요. 저는 뭐 트위치를 안 보지만 트위치에서 방송도 많이들 하시고 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트위치에서도 또 그걸로 그 생업으로 꾸려 가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좀 타격이 크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죠.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걸. 그죠. 저도 거의 안 쓰는데 그래서 좀 왜 저런 게 아직 과금을 그렇게 많이 하나?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부정적으로 보나? 망중립성 관련해서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중단했으면 뭔가 한국이 돈이 안 되나 이런 생각할 텐데 저번에 뭐 화질 낮추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중단하니까 누가 봐도 그거 같은데 아니, 생각나는 이유가 그죠, 그거밖에 그죠. 없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 게임 시장이 한국을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 엄청 크죠. 네, 트위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좀 IT 업계들이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서 그 사이트도 생겼죠. 네, layoffs.fyi. FYI는 for your information인 거고 네, 앞에는 해고 네, 레이오프. 해고점 너한테 주는 정보야 이거 되는 네. 건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모여 있더라고요. 날짜별로 몇 네. 명 어느 회사가 아, 몇 명을 해고했고 그게 직원의 몇 프로인지. 눈에 띄는 회사들이 있나요? 코인베이스가 어제 60명을 60명? 네. 그 메타가 그저께 이건 뭐 유명한 노죠 11,000명 네. 13%. 사실 좀 놀래긴 했어요. 그렇죠. 약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체감은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최근에 레이오프 소식을 들으면서 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 특히 미국이 장난이 아닌가 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보면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안 되어 있는데도 선제적으로 좀 미리 인원 감축을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기도 하죠. 소위 말하는 노동 유연한 시장이잖아요. 저쪽은. 그러니까 말이 좀 별로지만 저는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미리 좀 인원 감축을 해놓고 그래서 어려움을 좀 덜 힘들게 겪겠다. 이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한쪽 회사에서는 엄청 막 레이오프 한다고 막 옆에 회사도 레이오프 하고 난리가 나는데 또 자기는 막상 콜드메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자기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도 이직할 생각 없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에 혼란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뭐 개발자로 이직하는 게 엄청 불가능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잘리면은 딴 데 갈 때 많다 이런 느낌으로도 그러니까 메타도 나가도 뭐 구글로 가고 아마존도 가고 그리고 그쵸. 트위터도 나갈 때도 그런 얘기 있을 때도 이미 갈 사람 다 나갔고 갈 때 다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작년 재작년이 워낙 경쟁도 심했고 고점이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인원 감축이 일어나면은 결국에 좀 괜찮은 분들은 어떻게든 또 이직하겠지만 그간에도 좀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슬쩍 드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도 치열해지니까 점점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뽑는 입장에서도 전에 한 명 겨우 찾았는데 이제 10명 시장에 나왔네? 이렇게 하면 거기서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되게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얘네는 이제 아무래도 뭐 RSU나 스톡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을 텐데 그럼 자를 수 있으면은 사라지는 건가? 그럼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보상해 주는지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슬쩍 보기로는 그런 부분은 모르겠고 일단 뭐 예를 들면 몇 개월치 임금 주고 뭐 의료보험 같은 거 보장해 주고 몇 개월 반년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쳐도 RSU랑 이런 것들은 정산 어떻게 해주는 거지? 그런 거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노동시장이 우리랑 다르니까 음. 잘 상상 안 돼요. 그니까요. 11,000명 레이오프하면 HR에서 11,000명 모아놓고 얘기하고 끝나는 건가? 이번 한 명 면담을 뭐 퇴사 면담을 하나? 그 이게 트위터에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 있는데 그뭐 찾아보면 개별 사례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진짜 심한 데는 그러니까 금융업계 이런 데서는 자기가 당일날 쫓겨날 때까지 모른다고. 그렇죠. 그 내보낸 다음에 너 해고됐어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IT 업계 쪽은 뭐 다음날 뭐 예를 들면 오후 5시 이때부터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그냥 통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메일 같은 걸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내보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약간 그 단체 해고잖아요. 네. 좀 일종인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레이오프는 하긴 하니까 네. 또 해고를 할 때도 너 언제부터는 해고야.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지 컨설팅을 붙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다 다를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모든 그래서- 회사들이 다를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들었던 게 트위터 쪽이 이번에 대량 해고를 했잖아요. 네. 뭐 50% 감축했다고 하는데 저도 막 이제 앨런 머스크 얘기가 나오면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여기도 지금 있긴 하네요. 50% 감축 얘기가 있는데. 네, 3,700명. 네. 근데 이게 또 한국 쪽에도 영향 끼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트위터 코리아 쪽도 트위터 코에 없어진 것 같은데요? 없어졌어요? 다 해고했으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다 해고했어요? 뭐좀 아니에요? 몰라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50% 해고했다, 뭐 90% 해고했다 이런 얘기 소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사도 나서 그걸로 이제 뭐 한국 노동법 그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해고가 경영상의 어떤 이유가 있거나 뭐 개인이 엄청 잘못했거나 그런 게 아니면 거의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죽어라 버틴다고 한다면 안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일방적인 통보로 근데 외국까지 다 그렇게 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사 접어버리면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사업 철수 잃어버리면 그냥 사실 그 해고랑 조금 더 다른 근데 느낌인 저는 것 같긴 철수는 해요. 못 봤던 것 같아요. 철수 그래요? 얘기도 있었나요? 아니 저는 그냥 이제 직원 없다. 물론 부풀려서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트위터 콜에 직원 없다 그래서 직원 없으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추측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한국에도 알게 모르게 또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막 보면 여기 아까 알려준 사이트 보니까 100%도 보이던데 네, 다 왠지 닫겠죠. 스타트업일 것 같은데 해요. 100%도 보여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